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오랜만이야. 네, 그런 느끼한 멘트로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듣기 뭐 유쾌하진 않아요. 오랜만이에요? 네. 어디 지난주에 춘천에 계속 계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페북에도 계속 먹을 거 올리시고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동호쌤의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미뤘죠. 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춘천에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가신 예, 거구나. 있습니다. 좀 놀러 가신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고맙습니다. 아니 놀러 근데 가도록 한번 맛있는 해보겠습니다. 음식만 막 올리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외지인이 온다고 네. 거기 있는 분이 많이 그냥 몇 곳 갔는데 다 맛집이더라고요. 그러면 야간에 막 올리신 건 야간까지 일을 하신 거네요. 예, 뭐 쉴 때쯤 네. 썰렁하니까. 직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수당은 받으셨어요? 야간 수당? 네,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생명수당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너무 네. 훅 들어오시네요. 왜요? 아니에요. 안부 물은 거예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일이 바빴어요.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행사가 있고 뭐 세바사나 어떤 노조 활동에서도 조금 바쁜 일들이 있었고 해서 좀 바쁘게 지냈고 지난주에는 선유도 주말에 다녀왔어요. 군산 선유도. 군산. 네. 자전거로 일주했어요. 자전거? 네, 제가 자전거 탔다 팔 부러졌잖아요. 근데 그게 낫고 탈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네, 푸른 집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네. 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이 썰렁하기 시작했죠. 네. 간만에 해서 오늘 좀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죠? 네. 최근에 거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네. 공동 위원장님이 긴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웬만하면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나 자기가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직접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정책팀장을 맡고 있고요. 남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남재혁 박사님 네. 모셔놓고 정책팀장. 정책팀장이 지금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어떤 정책을 연구하시나요? 사실 정책팀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워낙 또 입장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를 지향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것을 제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문이? 정책을 제가 다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래요? 지령이 내려오나요? 수뇌부에서? 오지령? 이렇게 공동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네. 다른 팀장님들이 정책을 만드시면 제가 한 번씩 보죠. 한번 보고 괜찮은 것 같다. 나와도 된다.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럼? 근데 제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더라고요. 그럼 의견은 굳이 필요 없는? 의견을 듣긴 듣는데 어느 정도 진지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의견은 다양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네. 추구하는 집단이고 네. 민주적인 소통 방식을 갖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늘 되게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도장 안 받고 내더라. 그러니까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날 그냥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팀장님이 주관하셔서 내만복의 어떤 정책으로 내놓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한 재작년 정도에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나 이런 내용들을 담은 페이퍼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할 때는 실업부조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고용과 실업 쪽 관련된 정책을 냈고 사실은 저는 건강 쪽하고 연금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내만복 내 그 부분에 또 일가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조금 내밀기가 뭐해요. 제가 사실은 제가 내만복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논문 주제를 정할 때 네. 건강 쪽도 하고 싶고 연금 쪽도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논문을 써도 내만복 내에서 내가 넘버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분야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용 실업 이쪽으로 우회해서 블루오션을 찾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내만복 내에서의 블루오션.
그렇죠. 뭐 실제로 연구자는 많은데 이제 내만복 내에서는 그쪽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 좀 안 계시길래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면 다른 이제 여러 팀장님들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상대적으로 좀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내심으로는 내 자리를 차지하려면 나도 좀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해야겠다. 아니 남들 들으면 무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어떤 그 팀장, 정책 팀장하고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굉장한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처럼 들려요.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돈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가 내 자가 1인칭이니까 한 자리에 2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몰랐어요? 아니 향후에 그 다음 선거 때 이번에 뭐 저희 나름대로 그 논란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랬죠. 장기 집권이라는. 삼선 개헌을 했죠. 네. 네 그런 걸 향후에 노리시는지. 아니요. 저는 오로지 내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역시 예,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 좀 가식적인 느낌 그런 게 좀 나긴 했어요. 홍모 그분도 아마 이런 말 할 거야 지금까지. 어떤 말 하는지 막 듣고 있을지도 몰라. 한참 후에는 아마 하시겠다는 분들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 책임을 떠맡기가 쉽진 않은데 나중에 그 두 분 홍땡땡 분과 홍순탁, 내만복 조세 재정 팀장. 남재욱 팀장님 같이 또 이땡땡 분이 또 사실 항상 그늘에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네. 실질적인 권력을 많이 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음지에서 일한다고 계속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이요? 그렇죠. 네. 비선실세라고. 더 이상 음지에서 일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자주 내비치세요. 그분은 이제 사적인 좀 자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네. 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접고 오늘 그 남재욱 팀장님 모시게 된 거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전에 뜨겁잖아요. 예, 지금도 뜨겁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붙을 때부터 뭐 그 전에 한참 가면은 이제 무상급식 큰 이슈로부터 계속 복지 이슈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당락을 잡아갈 과연 지금 시점에서의 복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용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렸는데 현재까지 짝 임기 기간이긴 하지만 어떨 것 같은 예측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게 두 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 사실은 2012년에 후보로 나오셨을 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그랬고 본인도 그 이제 2010년에 이제 무상급식 그리고 지방선거 이렇게 거치면서 온 어떤 보편적 복지국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상대 후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런 용어를 사용했지만 복지 지지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 진영에서 주장했던 의제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한 상태에서 2012년 선거를 했었고 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정치적인 특수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기 중간에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정치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라서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2012년보다 오히려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로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들 간 논쟁을 할 때도 가장 선명하게 이제 뭐 보편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 그 이상을 말씀하셨던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는데 네, 그랬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안희정 이제 후보 나중에는 문재인 후보하고도 나는 보편적 복지 플러스로 가 있는 기본소득까지 주장하는 쪽인데 당신은 옛날식으로 선별적 복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사실 많이 구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했던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면서 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또 됐던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든가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과거에 이제 얘기했던
친복지 진영에서 많이 주장했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부적인 정책에서는 그런 과제들을 실제로 많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이 된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뭐 당선이 된 다음에는 뭐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칼럼은 이제 먼저 읽고 왔는데 물론 다 읽지는 못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스치듯 뵌 적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칼럼을 읽었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저도 사실은 배울 때 그 선별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가 그러니까 동의어처럼 그러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어떤 곳에는 선별 어떤 건 자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그 국기법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이제 보통 이제 자녀적 복지, 선별복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칼럼을 읽어봤을 때는 아 우리가 뜻을 조금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는 저희가 구분을 이렇게 뭐 그냥 정의적인 어떤 개념에서는 쉽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선별과의 자녀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학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학문적인 글에서도 선별주의라는 말을 이제 자녀주의하고 동일하게 아주 그 사회에 실제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선별적 복지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제가 이제 그 칼럼에서 내렸던 정의가 옳다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선별과 자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서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수 있는데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게 그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을 두고 퍼졌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논쟁의 구도가 보편적 무상급식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급식을 주는 무상복지고 그리고 보편복지고 무상복지고 권리에 기초한 거고. 네, 그렇죠. 반면에 선별주의적인 방식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이제 급식을 주기 때문에 선별복지고 자녀적이고 수치심, 낙인 이런 거를 이제 가난한 아동에게 찍게 하고 이렇게 논쟁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주의적이지 않은 모든 방식에 대해서 저거는 선별주의야 이렇게 반대로 낙인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반대로 낙인.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하고 안희정 도지사하고 복지 관련된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안희정 도지사가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복지를 이제 지급하는 순서는 타이타닉호에서 내리는 사람 순서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신은 선별주의자냐? 민주당의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가 박혀 있는데 당신은 왜 선별주의를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흘러갔는데 제가 뭐 그 당시 안희정 도지사의 말이 꼭 옳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 국가를 그렇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별주의와 자녀주의라는 것을 구분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복지에서 선별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그 사회에 가장 가난한 3%도 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선별주의이자 자녀주의죠. 근데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합니다. 그죠? 그걸 제외하기 위해서 자산 조사를 해요. 그렇죠. 방식은 똑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근데 70%에게 주죠. 그럼 이거는 자녀주의냐? 이건 자녀주의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70%를 주는 걸 가지고 자녀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준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분명히 완전한 보편주의는 아닙니다. 선별을 한다는 측면에서 선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게 만약에 50%를 준다면, 40%를 준다면 우리가 이걸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든 복지 프로그램이 보편적 무상급식처럼 무조건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권리로서 자기의 필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의 평등과 연대가
증진되는 게 보편적 복지국가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편주의적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 그리고 선별주의적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은 도구 같은 거라는 거죠. 도구.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저건 선별주의 방식이야. 선별주의 방식이니까 저거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나치게 단선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그 선별주의와 자녀주의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낙인을 찍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심을 준다 이렇게 공격했던 거는 자녀주의적인 속성인 거지. 모든 방식의 선별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뭐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존 롤스가 얘기했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선별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로도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 다양성 중에 하나로? 네, 맞고요. 저는 오히려 사실은 철학자 이야기를 하자면 존 롤즈보다는 아마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가 있는데 후생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약간 존 롤즈를 비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존의 보편주의를 단순하게 이해한 권리 접근에서는 그래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허락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 개개의 사람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너 그래 마음대로 돌아다녀라고 하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대중교통 비용 정도 조금 싸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증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중증장애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돼. 그리고 대중교통 비용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능력에 고려해서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생각하는 보편주의는 이 아동이 어떤 환경에 있든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죠.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자격을 주고 똑같이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급여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의 예처럼 어떤 급여는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려면 오히려 장애인들을 선별해서 그죠? 중증 장애인을 선별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선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똑같이 선별하지 않고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국가에서 모두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려면 선별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선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네. 자녀랑 헷갈리면 안 된다. 네. 그 선별이란 개념을 굉장히 그 폭넓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더 약간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그들의 그 욕구, 권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보편적인 혜택을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혜택을 더 제공해야 된다. 권리로서 주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학자지만 네 훌륭하네요. 저 학자 들어갈 줄 알 때 갑자기 머리가 아니 제 이름도 다시 말하라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얘기를 꺼낼 때 다소 조심스러워요.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이름이고요. 인도 사람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이네. 어떤 스펙이 인물 좋으세요, 스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자녀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 프레임이 너무 이제 그 보편적 복지와 다르게 뭐 해석되고 사회복지 안에서도 된 게 지금 사실 그 자녀 복지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많이 뭐 지금 뭐 건강보험도 사실 상한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준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나 뭐 그 저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뭐 대안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넓혀져 가고 그 무상복지 무상 그 급식이죠. 그 논란의 쟁점이 사실 좀 더 넓게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자녀적 복지에서 그 돈 없어서 급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수급자도 자기 가난함을 비참함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탈탈 다 모든 걸 다 털리고 가족들의 것까지 다 털리고 내가 내 가난과 나의 비참함을 증명해야 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권리나 이거보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니 너네는 이 정도의 수치심은 견뎌도 돼.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직도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어느 그 지금 석사과정 이제 끝나가는 분한테 들은 거였는데 사회복지 대학원이었는데 보편주의와 뭐 선별주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묻고 그러니까 페이퍼를 간단하게 의견을 쓰는 거였대요. 반이 선별복지를 사회복지사들이 반이 그러니까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그 사회에서 취약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의식 있잖아요. 개인의 노력, 개인의 나태, 무지. 그게 이제 개인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한테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설문이 아까도 방금 나온 것처럼 이 선별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잘 안 돼가지고 된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편하고 선별을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2010년대 아니죠,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성장한 제도들 중에 하나가 보육 쪽이잖아요. 보육 쪽이 굉장히 보편주의적으로 성장을 했고, 저는 당연히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육에 대한 투입하는 국가의 자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옛날부터 보육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만 받고 있던 보육 지원을 그 위에 이제 안 받고 있던 중산층이라든가 그 이상까지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저는 물론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전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에서 뭐 복지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 힘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주고 그 위에 사람들한테만 자꾸 주면서 저게 보편적 복지야? 저런 게 보편적 복지라면 그게 꼭 맞는 방향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고 그냥 자녀적 복지에 대한 그걸 선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자녀적 복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또 일부 굉장히 특수한 그 일부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태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 물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크게 안 보고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노력 부족 이런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부문 세대는 그게 심하잖아요. 왜냐면 개인의 노동이나 노동 시장이 지금처럼 뭐 진입하기 힘들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뭐 대학이나 이런 데도 경쟁력이 뭐 크진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현장에도 꽤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도 사실 있긴 해요. 그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괜찮았나요? 다 괜찮지 않죠. 예. 뭐 무상급식 관련된 논쟁을 할 때도 네.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 전공 교수님이 하는 수업에서 왜 부잣집 애들한테까지 밥을 줘야 돼? 이런 이야기 뭐 하시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입장은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혹은 이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도 어떤 사회가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렇게 그동안 어떤 복지 인식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일종의 경험을 통해서 효용을 느끼게 되는 경험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체험을 거의 해본 경험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윗세대일수록 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나라가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하는 건데 심지어 가난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뭘 나라가 뭘 해.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들이 굉장히 두텁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 때하고 저희들 세대 때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래도 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는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남 박사님께서 전공하신 게 이제 고용 실업 네. 예, 관련된 복지잖아요. 복지하고 연결해서 지금 정권이 출발할 때 몇 가지 나온 게 이제 그 일자리 가지고 많은
파이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될 때 그래도 이 복지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제가 너무 훅 들어갔나요? 훅 들어오시네요. 예상치 못했던 그래? 아니 최근에 너무 일자리만 이게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도 됐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복지 정책의 영역은 아니죠. 그죠. 예, 일자리 창출은 경제 정책 가깝겠죠. 아무래도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최근에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복지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측면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거의 뭐 사회서비스 고용공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에 가까운 영역의 정책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복지니까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두 가지가 뭐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 고용공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라는 게 아까 얘기한 보편적 복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보편적 복지 국가가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네. 이 나라들이 갖는 가장 독특한 이 나라들을 가장 상징하는 특성이 공공부문에서 두텁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특히 이제 돌봄 서비스를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거의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 서비스, 우리 돌봄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뭐 노인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보육 쪽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극도로 낮아요. 그래요? 보육 쪽이 한 10% 정도 그래도 그나마 되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쪽은 2%? 상당히 낮네요. 시설급여가 2%고 재가급여는 1%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공급체계를 공공이 손을 안 대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의 굉장히 오래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오래된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의료 생각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이 10%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특히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제공하는 대인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고용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육도 그렇고 뭐 노인 돌봄도 그렇고 저임금에 불안정한 고용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숙련도도 낮죠. 아무래도 직업을 오래 그 직업을 갖지도 않게 되니까 오랫동안 경험을 쌓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돌봄을 위한 훈련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거 받아봐야 받는 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수준인데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체험한 사람이 아까 이제 중산층 이상에 대한 서비스는 경험을 통해서 효용을 느끼는 성질의 재화라고 했는데 좋은 서비스를 경험을 해야지 이게 국가에서 하는 고용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고 느낄 텐데 질 낮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 역시 공공이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오히려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고용에 종사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고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공공부문에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늘리면서 어떤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방향 자체는 잘 잡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이라는 게 뭐 최근에 인천공항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공공부문이 고용한다고 꼭 좋은 고용을 우리나라는 해오지 않았거든요. 공공부문이 고용해서 꼭 좋진 않다. 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많이 쓰고 간접 고용 많이 쓰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고용공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고용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전체 보육이라든가 요양 체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예를 들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하고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방향은 맞게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어려운 정치적인 과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뭐훅 들어가는데 너무 확 해주시니까 이렇게 뭐 사회서비스공단에도 이제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관심 몇 번, 있었어요? 네, 설명이나 예, 거기 취업하려고. 관심 있었네. 아니, 그럼 관심 있는 그래서, 거야. 아니 사실 그게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저 돌봄 서비스든 사회복지 뭐 폭넓게 얘기하면 그게 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게 좀 기금이나 이런 상태에 운영되는 체계가 달라서 사회 서비스랑은 지금 사실 구분이 좀 되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랑은. 근데 사회복지 쪽의 어떤 공공성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아직 돌봄 영역에서 시작을 해버리고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될 거고 여기서 이미 먼저 얘기가 나온 거라서 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 대형화된 그 법인들이나 수많은 부동산이나 이걸 갖고 있는 사실 법인들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사회 서비스에 있는 활동보조 그 활동지원 사업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원, 그러니까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이분한테 한번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수가를 내려받는 형태고 본인 부담금을 일부 받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급여가 뭐 7,000원이 안 돼요, 채. 1시간. 완전 중노동이죠. 중노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근데 그 처음에 2008년부터 시작이 되기 전부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실 거기에 요양보호사 있는 데서도 좀 관계가 있어서 일을 같이 해온 것도 있었는데 우선은 이름 벌려놨고 제도는 이제 2007년도인가 먼저 그 법이 됐죠. 그러니까 네. 했는데 이름 벌려놨고 인력은 있어야 되고 재원이야 뭐 이렇게 장기요양 보험으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4% 정도 받았거든요. 건강보험의 4%. 얼마 안 사실 국민들은 잘 못 느끼 2,000원 나가고 뭐 많이 벌수록 많이 내겠지만 몇천 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국가 자격증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중년층에서 많이 몰렸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간병인과 가사도우미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국가고시 생겨났고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해서 변화된 건 전혀 없고 이미 이분들은 어떤 구조인지 이제 알고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더 그러니까 최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유입되는 과정들이 지금 계속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가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답은 수가거든요. 수가를 올려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바닥 수준의 어떤 고용의 질에서 이분들한테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거는 그게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 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사회 서비스의 돌봄 인력들에 대한 고용의 질 여기에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다라고는 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공단 하나 만들어져서 질 관리를 한다? 부정적인 거죠. 네,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한국에서 사회 서비스가 공공부문이 유의미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이제 이견이 있는데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한 30% 정도예요. 30%. 그러니까 전체 공급 체계의 한 30% 이상을 공공부문이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정하는 어떤 뭐 고용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민간 부문에 대해서 일종의 스탠다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국은 그래 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뭐 무슨 의료구, 뭐 사회서비스구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공공부문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장 근접한 게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예요.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가 그 이제 아동수 기준으로 시설 숫자 기준이 아니고 왜냐면 시설의 규모가 크니까 공공부문은 아동 숫자 기준으로 26%인가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만 전국을 따지면 10% 11%인가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서울시가 그 정도 왔던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된 이후로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많이 활동들을 한 결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게 우리나라에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이 2.2%였는데 국가가 공단 설립해서 할게.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5년 동안 이번 정부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이게 뭐 50% 60% 이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늘어도 5년 내에 30% 가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일정 부분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부문에서 하는 활동 플러스 이게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너무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쵸. 이 영세한 사업자들은 수가를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규모의 경제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들에서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전체 고용 문제를 따져봐도 우리나라 불안정 고용의 대다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이 규모가 되는 사업장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영세한 사업장들을 예를 들면 공공부문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를 품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을 하겠다라는 그림 자체는 좋았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만큼 만약에 이게 보육 쪽이 됐던 장기요양 쪽이 됐던 만약에 유의미한 공공부문이 뭐 20% 30%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한국 복지국가한테는 길게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일단 사회서비스 공단 뭐 네이밍은 뭐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공공 일자리라는 게 내용을 봐야 되듯이 이름만 좋다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군요. 막 느낌 파고 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가 활동보조나 그 요양보호의 어떤 그 과정도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교육 이수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급여 차이도 좀 활동보조가 낮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가지고 시작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인원수를 넣는데 급하다 보니까 지금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장을 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의료 관련한 자격증만 있으면, 그리고 일정한 그러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몇 평? 15평도 안 된, 처음엔 5평 정도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무적인 것 좀 갖추고 있고, 직원 2명에, 예전엔 더 심해가지고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됐었어요. 3명만 있어도?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더.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 있는 규모가 돼야 하는데, 그런 이제 문제들. 너무 이제 무거운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죠. 현장에 실은 사회복지사들이요. 사회서비스 공단이나 이쯤에서 생기면 이렇게 도전해라. 네, 이쯤에서 네. 퀴즈 한번 갈까요? 퀴즈 시간인가요? 저희가 너무 이제 그 박사 학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술적으로 그렇죠. 너무 저희 방송의 컨셉과 맞지 않게 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왜 저 방송 컨셉 맞았어요? 맞았나요? 학술적이지 않은 얘기도 잘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걸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네.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 회 방송에서는 문화복지란 컨텐츠를 가지고 김대근 선생님 나오셨었는데요. 와서 직접 라이브로 이렇게 연주도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셨어요. 먼저 해주셨던 그 하모니카 연주곡의 공명, 하모니카 연주를 라이브로 해주셨는데요. 그 공명을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지금 5월인가요? 5월 이후에 안 올라오고 있죠? 저희 그래서 지금 상품들이 막 먼지가 쌓이고 있거든요. 안 나가고. 그래서 꼭 답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우편으로, 혹은 직접 여기 이제 PD님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세요. 그걸 꺼려하시면 이제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네, 꼭 그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한다니까 더 네. 안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PD님 잘생기셨어요. 예. 갑자기 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계속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한국적인 현실이 있고
그 한국적 여러 가지 현실에서 그래도 이제 복지라는 또는 복지국가라는 또 복지정책이라는 키워드를 담으려면 우리 남재욱 박사님 입장에서 뭐 어떤 것을 가지로 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괜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복지라는 단어가 여전히 추상적이거든요. 잘 안 잡히고. 그래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의 어떤 다양성, 정도도 다양하고 필요한 종류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지국가가 포괄하느냐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려움을 잡아내는 거 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어려움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구호 중에 제가 이제 고용 쪽을 이제 공부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해고는 살인이다. 느낌 파고 오는데요. 예,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한쪽 옆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예수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불안정 고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해고는 살인이다를 그동안 한국에서 외쳤던 경우를 보면 이제 쌍용차 때가 그렇죠. 대표적이었죠. 보면 물론 쌍용차 문제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대기업 정규직이었잖아. 그렇죠. 대기업 나는 그거 되는 게 소원인데 이런 문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의 욕구를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고는 살인이다 얘기예요. 해고는 살인이다를 한쪽에서 얘기를 할 때 옆에서는 그럼 난 예수냐? 매년 해고당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매년 해고당하고 또 살아나고 그러는 거야? 살인당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르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이라는 거죠. 불안정. 매일 해고당하고 그래서 난 예수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불안정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대기업의 뭐 정규직 공장 노동자인데 그 사람도 내가 지금 잘리면 내가 잔업이나 특근을 줄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고되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근데 그게 모든 사회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회가 다 해고된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안전망 예, 그런 안전망.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해고되면 좀 곤란하긴 한데 죽지는 않아요. 그죠?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일정 기간 생활 유지하면서 직업훈련도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서 받고 재취업 서비스도 받고 이런 환경이 되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용은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겪는 경험하게 되는 불안정은 훨씬 적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 불안정에 처한 노동시장 외부자는 말할 것도 없는 더구나 큰 불안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공장 노조 요즘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노동시장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불안정 고용에 있는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물론 다르지만 또 그 뒤에는 어떤 불안정에 대한 공포 이런 공동의 위험, 공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불안정을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사회 안정망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도 강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결국은 보편적 복지국가 아닌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자체는 보편주의일 수도 있고 선별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저희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10대 공약 10대 요구했잖아요. 예. 그 10대 공약 중에 제가 한 개를 썼는데 그 한 개 쓴 게 실업부조였어요. 실업부조. 실업부조는 대표적인 선별주의적인 제도죠. 그 실제로 실업자들 중에 실업보험을 못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방식이니까 분명히 선별주의지만 그렇다고 이게 보편적 복지국가에 필요가 없냐? 필요합니다. 네, 매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별주의적인 제도지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촘촘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위험에 대응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오랫동안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선별주의적인 제도라고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의 어려움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욕구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서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과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은 한국이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가는 방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듣고 보니까 답이 나왔는 것 같은데요. 나왔어요? 네. 아, 나만 나왔나? 내가 저 지금- 고용이 불안해서. 그래 고용의 불안정성 갖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물론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은 했죠. 왜냐면 유럽 같은데도 그러니까 뭐 해고가 쉬운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보편적 복지국가 흔히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해고도 쉬워서 뭐 기업의 운영도 잘 돌아가게 할 뿐더러 그 사람들도 크게 걱정이 사실 없는 거예요. 다시 재취업하거나 이런 데나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다른 각종 수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말한 최저 수준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좋은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처럼 진짜 무슨 이렇게 완전 빈민층으로 떨어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걱정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오면은 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나라가 살면.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진 않고요. 그 뭐 덴마크나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뭐 모르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덴마크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이고요. 뭐 환생을 믿진 않으니까.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를 내가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덴마크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전혀 모르게 랜덤하게 어딘가에서 태어날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태어날래?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얘기해본 결과는 대한민국이 낫겠다. 왜냐하면 랜덤하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들을 많이 쳐다보고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또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어려운 나라도 또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OECD로 한정한다면? 랜덤하게 OECD만? OECD로. 예. OECD로 한정하면 랜덤하게 갈만하죠. OECD로 한정하면 몇 개 없어요. 뒤에 네. 밑에 뭐 이렇게 터키, 뭐 멕시코 이런 멕시코, 정도인가? 터키 이렇게 삼형제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통계에서 보면 서로 이제 수익권을 다투는 삼형제 트로이카. 이게 유럽에도 물론 이제 그 뒤늦게 가입한 과거 동구 유럽 국가들이나 이쪽에 조금 어려운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는 EU잖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덴마크로 이동해서 살면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걸 이렇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그 비슷한 그나마 어쨌든 경제력 규모가 크게 막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랜덤 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OECD 국가를 한정된다면 우리나라를 OECD 찍진 않아요. 예. 그렇죠. OECD를 한정하지 않으면 왠지 북한과 그걸 생각만 해도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비교가 작은 땅에 붙어 살다 보니까 비교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 노동에 관련돼 있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도 연대 의식이 부족한 거를 사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기에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네. 중요한 단어가 연대 그렇죠. 중에 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잃어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도 낮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사람들한테는 부러워하고 금수저라고 사실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경제력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스스로 위안을 얻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좋은 사람이 낮은 사람 비교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더 잘 살고 더 훨씬 더 부를 많이 가졌다. 그럼 저 사람들이 그럼 정의롭게 사실 부를 취했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를 사실 살펴봐야 되고 내가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에 사실 뭐 아쉬워하고 뭐 분노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여력이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학위를 받았잖아요. 네. 네,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공부를 배울 때 하고 네. 공부를 이렇게 사회복지할 때 가르칠 때 하고 네. 뭐 어떤 점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배우는 게 편하죠. 그래요? 네,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상대의 입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볼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았나 봐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방금 전까지 이제 박사 논문을 막 쓰다가 갑자기 제가 지난 학기 학부 1학년한테 강의를 했거든요. 20살. 네. 20살 학부 1학년을 앞에 딱 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너무 낮게 보면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내가 편안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린가 싶고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 특징은 착해요.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더라고요. 근데 그 착하고 선량하다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이제 말씀하셨지만 꼭 사회 문제를 잘 보는 시각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고 선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거고 구조적인 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학부 1학년을 상대로 강의했던 수업이 사회문제론이었는데 사회 문제로. 네. 그 과목의 특징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이제 흔히 사회학에서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과목을 가르쳐서 근데 저 자신도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공부할 때보다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저한테 배워야 되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 뭐 여기 겸손한죠. 역시 아직 우리 다음 대표 선거 좀 있죠. 몇 년 뒤에요? 잘 모르겠어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아 그래요? 네. 아 알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준비된. 또 개헌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무서운 사람이야. 저는 사실 비선 실세 쪽이 아 맞아요. 예,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네. 쭉 그쪽으로 지금 방송 끝날 때 될 테니까 이제. 아니 그럼 사회복지는 왜 전공을 하시게 됐어요? 아 예. 끝나갈 때 이런 얘기를 원래 하는 건가요? 네, 아니 저희 그냥 순서 없어요. 예. 생각나면 저희가 하는 그렇군요. 거기 때문에. 예. 아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나름 전공은 좋아했던 편이었고요.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꽤 길게 했어요. 한 8년 정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비교적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다가 찾은 게 사회복지학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 정책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석사로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박사 이렇게 잇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험은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은 그 전까지는 거의 없으셨는데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어떤 사회 변화, 어떤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나요? 혹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상당히 가정에서의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 박간 양반이요. 네. 저는 이제 박간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께서 주로 이제 저희 가게를 책임져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안 사람이고 그분 이제 박간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박간 양반이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 괜찮았어요. 소득이 꽤 괜찮은데다가 네. 이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사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일방적으로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공부할래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박간 양반하고 같이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당신은 뭘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거의 1년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둘이 함께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박간 양반은 경제활동을 그 당시에만 해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쪽에 가까웠고 저는 이제 좀 많이 좀 지쳐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이를 보면서 조금 꼰대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내가 이 아이에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 생각을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는 제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나서 저를 보니까 별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기간통신 사업자 회사를 다녔는데 욕을 많이 먹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안 살면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꼰대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바깥 양반하고 꽤 오랜 기간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무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이제 그 박사 논문으로 고용 문제를 불안정 고용, 뭐 실업 이런 문제를 이제 공부하다가 졸업을 하고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거든요. 그죠. 이제 뭔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박간 양반하고 요즘에도 이제 둘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때 선택 잘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박간양과 분께서는 경제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요. 이 박간 양반이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히 계속 경제 활동을 하실 것 같은 기세였는데 네네. 요즘 그 기세가 많이 사그러드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마치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무렵처럼 그분이 하시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뭔가 좀 회의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불안정 공연 때에서 좀 부담이 돼요. 뭔가 내가 이제 이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로워지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없애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과 실업 열심히 선생님의 꿈을 위해서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복지국가 만들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네. 그냥 불안정 고용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복지국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쯤 듣고 보면 그래서 복지국가가 이런 게 이 요소가 있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고용 부분에 다행히 이제 박사님 전공의분에서 딱 어울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듣는 분을 위해서 못다한 얘기 있으면 뭐 아니면 뭐 내만복에서 이권 싸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내막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거기에서의 어떤 역할, 네. 본인의 어떤 본인의 영향력 이런 거. 예.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편적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탓인지 진행자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산만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그 많은 얘기들이 다 같은 흐름 위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선별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은 보면 저는 사실 복지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제도를 잘 갖춘다고 해서 불평등이 다 없어지고 빈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만으로 행복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서구의 뭐 독일이니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는 다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지국가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한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문제에 조금 더 천착하시는 분들은 노동 없는 복지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끝으로 사실은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동 없는 복지국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가 있는 노동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고용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왜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렇게 그 통계적인 연구를 가지고 봐도 복지국가가 있을 때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잘려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평소에 참던 부당함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참던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부당함 자체가 사실 개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저는 복지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아까 이제 뭐 1년 단위로 불안정한 고용을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인 안정성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꿈꿔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 그게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를 두텁게 한다고 빈곤이니 불평등이니 차별이니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싸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는 게 사회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고 복지 있는 시민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마지막 부탁을 드리자면 사회복지 쪽에서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나 복지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이 정말 활발하진 않잖아요. 밖에 나와서 사실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교육 과정상의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교과서적으로 사실 뭐 흐름이나 이런 거 외우는 정도지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것들 일본, 미국 거는 사실 많이 배우지만 스치듯이 지나가잖아요. 영국은 초기에 등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사회민주주의, 그 보편적 복지국가가 실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명이 됐죠. 행복지수 엄청나게 높고 부가 가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좀 그 학교 현장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교육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고용의 문제, 실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고 사회 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직장 때려치고 뭐 일을 하고 한동안 쉬고 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왜냐면 이 제 나이에 다시 취업하는 게 사실 걱정인 것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거나 그 연속성 현상에서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력이 되면 그게 더 불안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력 단절 여성의 그런 처지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그런 불안감이 사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실업과 고용의 이런 정책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통해서든 학교 현장에서든 좀 계속 뭐 말씀을 해주시고 운동을 계속 해주셔서 양혜정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이 사람이 결국 뭐 결국 뭐 양혜정이 살기. 그럼요. 제가 살기 좋으면 웬만한 사람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양혜정이 살기 좋은, 유동호가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근데 유동호, 양혜정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가요? 네. 엔드. 제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두 분은 과 앞에 계신 분들이었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끝날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남재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